상황부터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전일 유럽과 미국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과 홍콩, 일본, 대만 증시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승폭은 좀 부진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대규모 순매수세 유입을 하면서 1%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최근까지 상대적 강세를 기록했던 자동차랑 통신 업종이 우세했고요. 그 외에도 전일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어땠습니까? 네, 중국, 대만, 홍콩, 니케이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전일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한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가 예정이 된 페드의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이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확대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말부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준의 기대감 반영하면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자 관심 종목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면세점 주들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호텔신라가 5%를 기록하면서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월 국내 면세점 매출이 호주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 면세 매출이 14.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6%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국내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였던 1분기를 넘어서는 2분기 면세 매출액은 한 52.2억으로 전년 대비 17.7%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들 앞으로 실적 기대감 유효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내일자 투자 전략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확대될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를 포함해서 ECB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회담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미중 무역 공백 불확실성이 좀 더 고조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단기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도랠리의 폭이 클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는 상단을 2170으로 추가 상승 여력을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이 코롱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추가 조사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사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거래소가 코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요? 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공시를 통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까지였던 조사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거래소의 기한 연장에 따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후인 다음 달 10일에 발표됩니다. 박 기자, 연기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가 규정하고 있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세부 절차상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뒤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규정상 허용된 충분한 시간을 쓰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번 논의와 결정을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코롱 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논의와는 별개로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상태가 결정되지 않아도 주주들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주가 하락의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공시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네, 다음은 제주 2공항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가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막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제주 2공항 사업을 확정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보고회가 무산됐다고요? 네, 오후 3시부터 제주시 농어어민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2공항 최종 보고회가 반대 주민들의 항의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민주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제주 2공항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고회 전부터 건물 입구를 막았고 보고회가 시작되자 행사장에 들어가 구호 등을 외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모두 14차례의 검토위원회 회의와 3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보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 내용은 뭡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용역조사 결과 원래 예정했던 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2공항을 그대로 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제주공항은 주공항, 2공항을 부공항으로 해서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흡수하고 나중에는 국제공항 역할까지 맡기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는 2055년에 제주도의 전체 항공 수요가 2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950만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제주도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에 제주 2공항 사업 계획을 고시해서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후년부터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한국법인에 대한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포르쉐 코리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 코리아에 1심에서 벌금 7억 8,0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는데요. 앞서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량 2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포르쉐 코리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박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6억 7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1심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은 뭡니까? 네, 담당 판사인 박상구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포르쉐 코리아 측에 돌아갔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며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직원관리 감독은 소홀히 했다고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16억 7,120만 원의 벌금형보다는 형이 낮아졌는데 양형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도 전액 납부했고 업무 절차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SK텔레콤이 무인 주차장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통신사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건데요. 이처럼 기존 서비스의 효율을 높여주는 솔루션 사업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SK텔레콤의 새로운 솔루션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SK텔레콤은 고객 서비스부터 주차장 설비까지 모든 부분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파킹 솔루션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운전자는 앱을 통해 빈 주차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주차를 못해 시간을 허비하거나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결제도 T맵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사업자는 차량 인식 설비 등 장비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아 무인 주차장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통신사들이 이런 솔루션 사업에 주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T는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가에너지 매니저를 지난달 출시했습니다. KT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전기 사용료를 14% 이상 줄이고 냉난방기 관리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5G 등 통신기술 발달로 솔루션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통신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대기업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 이들 기업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영 기자. 일명 이 구글세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던 해외 IT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이메일로 통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 즉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과세 조치로 이 소비자 요금과 광고비 등이 인상될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외 사업자들은 구글처럼 과세 부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 요금과 광고비 등이 약 10%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서 기자, 우리 기업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이 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부가가치세 차이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또 이번 과세로 베일에 쌓여있던 해외 IT 기업의 수입 규모와 추이 등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중국산 저가 옷을 들여와 가짜 라벨을 붙인 다음 국산으로 속여 자신의 이름을 단 브랜드로 판매한 디자이너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표시된 티셔츠입니다. 동대문에서 10,000원에 파는 이 옷은 국산 라벨을 달고 백화점에서 6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 위조를 거친 수입가 27만 원짜리 중국산 코트는 백화점에서 13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 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본인 이름으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백화점 12곳에 판매한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의류 7천여 벌을 수입해 본인 소유 봉제 공장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자체 브랜드 라벨로 갈아 시가 약 7억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중국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표시를 해서 가져오면은 통관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계속 적발되다 보니까 중국산으로 들여와가지고 통관한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라벨 가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세관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물량에 대한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전국 매장에 풀린 의류는 모두 걷어들여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했습니다. 범칙조사는 처벌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탈세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조사하는 성격의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는지,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사똥이 쓰였는지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임원 등 상급자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확대합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로 외국 기업에서 시행 중인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주식회사 명신이 한국 GM 군산공장을 매입한 뒤 전기차 생산을 위해 전라북도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신은 오늘 전라북도 군산시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협약식을 갖고 2,550억 원을 투자해 한국 GM 군산공장 부지와 생산 라인에서 2021년부터 전기차 5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은행의 4월 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대기업 대출 연체는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서 연체율이 각각 0.06%,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5만 원권은 98조 2천억 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 지폐의 84.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 기준으로도 5만 원권은 지난달 말 현재 19억 6천만 장이 유통되고 있어 1,000원권, 만원권을 제쳤습니다. 5만 원권의 용도로는 일상적인 소비 지출의 43.9%, 경조금의 24.6%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들어 동결론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지 취재기자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갔죠? 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건데요. 오후 3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노사 각각 모두 발언을 통해서 최초 제시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사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인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당시 모든 후보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이 노동계가 지금 10,000원, 경영계가 이 동결이라면 간극이 상당히 큰데 이런 적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매년 이제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이라는 걸 내놓는데 어땠는지를 보면 상당히 빈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부터 이번 제시안까지 5년 연속으로 10,000원을 첫 제시안으로 내놨고요. 또 경영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2011년도 이후로는 매년 동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초 제시안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몇 번 더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일단 노사는 오늘 이제 제시안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 더 제시안을 내놓고요. 그러면서 중재안을 점점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매년 이 노사 교섭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32번의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는데 노사 공의 합의한 게 7번에 불과할 정도니까 이 갈등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사가 원하는 게 다르고 또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적당한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최근에 동결론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잖아요. 네. 이 실제로 최저임금이 과거에 동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일단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게 1988년도입니다. 그때 이후로 동결이나 인하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나 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에도 2%대 소폭 인상은 했는데요. 그래서 학계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결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사실상 동결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어느 선에서 지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뭐 일단 올해 최저임금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3에서 4% 수준을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한 자릿수 인상으로 좀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최근 낮아지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3, 4%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27일까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가능하면 그때까지는 이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갈등이 첨예할 경우에는 이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 체크 두 번째입니다. 제주 2공항 대립 격화. 앞서 들으신 대로 제주 2공항과 관련해 주민 반발이 상당히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왜 지금 2공항을 추진하는지 또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지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이 제주도에 새로 공항을 더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공항 시설이 지금의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민 인구가 지금 70만 명쯤 되는데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2013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겼고 지금은 한 해 1,500만 명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 2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제주공항을 찾고 있는데요. 덕분에 김포 제주 노선은 영국의 항공정보 업체가 이 전 세계 항공 노선 중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2분마다 한 대씩 이제 비행기가 오가는데 한 대라도 늦게 출발하거나 늦게 도착만 해도 줄줄이 연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시 운항률이 83%에 불과해서 전국 공항 중에 가장 낮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월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됐던 아마 사태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대체공항이 제주도에 없다 보니까 약 6만 명의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토부가 추산해 봤더니 좀 먼 미래이긴 합니다만 2055년이 되면 제주도를 찾고 오가는 사람이 2,0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 공항이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는 게 이 제2공항 찬성 측의 논리입니다. 네, 황 기자께서 지금 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반대 측 논리는 어떻습니까? 네, 그 제주도의 시민단체와 이제 그 2공항 부주로 선정된 그 성산읍의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으로 이 제주도의 문화와 자연이 훼손되고 부동산 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 새 공항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될 것이고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늘어만 가는 쓰레기와 부쩍 혼잡해진 제주 교통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만거리인데요. 이 제주도의 환경 자체가 이렇게 1,000만 명, 2,00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관광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신공항이 들어서는 그 성산읍의 경우 이제 지하 동굴이라든지 철새 도래지 등도 있어서 환경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앞으로 남은 일정 또 변수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국토부는 오늘 보고일 끝으로 빠르면 오늘 10월에 사업고시, 즉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항 건설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후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2021년에 공사에 들어가서 오는 2025년쯤에 이 공항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이 공항을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합의 등이 늦어지면 예정보다 공사가 늦어질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체되면서 4조 9천억 원대로 예상되는 공사 비용 역시 지금보다 더 늘어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내년에 그 6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제주도민과 정치권이 다시 한번 그 이 공항을 놓고 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다시 한번 갈등이 재현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슈 체크 세 번째입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이 계속해서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급기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에 대한 대수술 방향을 오늘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우선 우리 제조업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알기 쉽게 수치를 좀 도입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조업 현장의 생산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가동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침체로 놀고 있는 설비가 많다는 뜻입니다.
평균 가동률은 지난 2016년부터 18년까지 73%대를 유지해오다가 올해 1분기에 71.9%까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 그러니까 66.5% 이후 최저치인데요. 하지만 사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산업구조는 물론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인데 관련해서 산업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이 양적인 성장을 이룩해서 수출은 뭐 보신 것처럼 세계 6위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더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그 기회이자 위기가 온 것이죠. 아마 이걸 또 지금 보신 것도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해서 통상 질서 등 여러 가지의 세계의 그 변화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잘 보고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유로 오늘 뭐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안산의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서 직접 이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는데요. 키워드는 산업구조의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그리고 융복합화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 진입, 또 인류 기업 2배 확대는 물론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주요 키워드가 좀 여러 차례 앞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조업 혁신 전략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도 제조업 활력 회복 전략을 발표하기는 했었는데요. 당시 대책은 자동차나 조선 등 특정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어떤 산업의 단기적 활력 회복에 무게중심이 맞춰졌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당장 아픈 곳에 약을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반면 이번 혁신 전략은 건강한 제조업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체력 기르기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민관협력회의, 그러니까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번 비전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뭐 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기적인 방향을 좀 설정하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정부가 제조업 혁신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미국의 첨단 제조업 리더십 발전 전략, 또 일본의 신산업 구조 비전처럼 이미 이제 글로벌 제조업 강국들도 관련해서 혁신 비전을 내놓고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번 비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계획이 약간 모호하고 또 그동안 나온 계획에서 그 이상이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아직은 큰 비전 단계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지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화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탈석탄, 또 탈원전, 신재생 확대 정책을 상당 부분 체계화하면서 에너지 정책 전환이란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무리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 또한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탈원전 시대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남은 과제들 또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탈원전 선언 2년의 평가와 함께 탈원전 시대가 갖는 의미 또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홍춘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흥미로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 봤습니다. 보셨나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보신 주 교수님께서는 좀 아시겠습니다만 이 영화가 국내 최초로 원전 재난을 다루면서 이 화제가 됐었던 영화잖아요. 2016년 말에 개봉해서 이 지금 2년 넘게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금 이 상황과 맞물려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이 이 영화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 이런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팩트 여부는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뭐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딱히 하실 말씀이 별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뭐 나라의 정책이 영화 하나로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상징인 순간인 것이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관점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영화와 현실은 어디까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럴까요? 있는데 영화는 사실 픽션이죠. 그래서 영화를 사실 보면은 거기 일단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이제 원자로 경락 건물인데 실제보다는 굉장히 그 좁고 높게 그다음에 얇게 이렇게 보입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이제 그 실제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 이제 그게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게 이제 2017년 대선에 국민의 그 탈핵 여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대통령께서 영화를 보고 뭐 이런 정책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국민이 이제 그 대통령 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영화가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룰 게 바로 이 탈원전입니다. 다른 말로 에너지 전환 정책, 이를 좀 어떻게 봐야 하나 따져보는 시간인데 일단 두 분의 입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고문도 지금 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일단 이 탈원전 정책이 근거부터 잘못된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경제적, 그다음에 환경적 그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시정되고 철회돼야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근거가 뭐가 잘못돼 있냐 그걸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원전 사고는 뭐 한번 나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용 해결료는 안전한 관리가 곤란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는 뭐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 이런 건데 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안전한 그런 가동 이력으로서 원전이 인명 사상에 있어서 별로 큰 피해를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사용 해결료 처리도 현재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세계는 탈원전이 아니라 지금은 원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래서 세 가지 근거가 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시작된 탈원전이 뭐 한전의 그런 그 수익의 대폭 감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뭐 엄청난 증가, 그다음에 무고한 그 실직자, 이직자들을 양산하고 있어서 잘못된 근거로 시작해서 피해가 너무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좀 명확히 밝히고 계신데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얘기신 거죠? 근거부터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홍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홍 교수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탈원전 정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이 서로의 주장을 격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제 주장이 부딪히다 보면 그 싸우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야 진흙판이든 시장이든 가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탈원전이다 아니다를 따질 것 없이 에너지라고 하는 재화, 상품 혹은 기술, 산업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갈 거냐 구조전환 정책일 것이니까 그런 틀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 나쁘다를 좀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방향성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가령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 기술의 주체나 기업이나 정부가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해서 줄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산업의 미래 전망이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이 많이 나면 투자를 더 하는 거고 수익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사업을 그만두거나 줄이는 거고 이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 먼저 개략적으로 들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서 논란과 걱정을 증폭시키는 부분, 앞서 제가 영화 사례를 들었지만 바로 원전의 안전성입니다. 실제 이 멀게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가깝게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원전에 대한 이 국민적 반감이 생긴 것도 바로 이 부분일 텐데, 먼저 이 주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전이 가동 이력으로서 그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크게 사고가 났던 건 3번인데 거기서 사람이 죽은 인명 사상을 초래했던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 한 건이고요. 거기 4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고는 사실 인명 사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광범위한 그런 지역에 방사성 오염은 있었지만 인명 사상은 없었고, 그다음에 그 TMI 제일 첫 번째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명 사상은커녕 그 주변에 방사성 오염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요. 사실은 그 생산해온 전력량으로 봤을 때 그 사상을 초래한 인명의 생명의 그 손실을 초래한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없었고, 사실은 그 후쿠시마 사고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우리 경주진이 이제 또 났으니까 원전이 지진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동일본 그 일본 동해안에 있던 5개 원전 부지 중에 4개는 안전하게 정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후쿠시마 발전소만이 쓰나미 침수를 당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경주 지진하고 후쿠시마 사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오인하고 계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적 가동 연수가 18,000년이 넘는데 그 동안에 치사 사고는 단 한 건, 43명의 그 생명이 손실된 체르노빌 사고밖에 없었다. 그래서 의외로 원전이 사실은 안전하게 가동돼 왔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위험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위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그 여러 설비나 대책들을 소위 심층 방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다단계로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핵 폐기물 포함 문제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불안감을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에선 이 탈원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 교수님, 안전한 게 맞을까요? 이 폐기물 문제도 좀 짚어주시죠. 폐기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사실상은 그 안전한 처분 기술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핀란드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설 기술의 내용을 보면 사용 해결료를 이제 담는 두꺼운 구리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5cm 정도 두께가 되는데, 그 구리 용기를 선택하는 게 이제 그 구리가 굉장히 그 부식에 강합니다. 우리가 단윤세문경이라고 아실 텐데요. 그 논산 지역에서 출토된 그 청동기 시대 3,000년 전에 출토된 이런 것들도 지금 딱 부식이 별로 안 돼 있고 닦아내면 거기 10,000여 개의 그 가늘한 그 선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식에 강한 그런 용기로 사용 해결료를 담아서 그 주위를 이제 또 점토로 이렇게 채우는데, 점토가 이런 그 물질의 이동이 어렵고 물이 투과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사용 해결료를 처분하게 되면 한 10,000년 동안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비쌉니다. 그게 5cm 두께 구리로 한 10m 이렇게 1m 직경으로 이렇게 만들면 비싸기 때문에 그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용 해결료라는 게 발전량에 비해서 생산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2m 공간만 있으면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그런 사용 해결료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60년치 사용 해결료 그냥 원전에 그냥 부지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폐기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 이 원전 해체 시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폐기물 처리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홍 교수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어떻게 판단하시죠? 이제 어쨌든 폐기물도 그렇고 원전의 위험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좀 관점을 바꿔보고 싶어요. 자꾸 기술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창도 있고 방패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이 나기 힘든데 일단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로서는 질산나트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식품에 첨가되는 첨가물이죠. 식품 첨가물. 근데 그것이 유해하다고 해서 이제 질산나트륨을 쓰지 않은 식품이 엄청나게 팔려 나가는데 네. 사실 따져보면 질산나트륨 조금 집어넣으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다른 질병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소비자들과 다르게 새로운 소비자들은 예. 질산나트륨 싫다. 왜 싫으냐? 감성적으로 싫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논쟁 별로 의미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것도 저는 뭐 특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전만이 가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뭐 치료를 하다 보면 의료 폐기물 나오는 것이고요. 무슨 실험을 하다 보면 유해한 폐기물 나오는 것이고 하다못해 밥을 먹어도 이용에 따른 대가로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건데 다만 거기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효용을 누린 대가로 이제 그것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혹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냐 쉬우냐 이런 차이일 뿐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되게 시장이 제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전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원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든 양쪽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시장에 맡기라는 거죠. 국가가 판단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고 원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처리 비용 비싸면은 그 비싼 비용을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해서 그동안은 그냥 공장 한 곳에 이렇게 폐기물을 쌓아놓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 창고도 제대로 짓고 용기도 제대로 짓고 그거를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해서 그것으로 소비자들한테 주면 시장에서 다른 기술, 다른 대체제하고 경쟁을 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서 하나 첨언하자면 결국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100년이나 200년 전에 있었던 증기기관 대 자동차의 싸움을 바라보고 싶은데요. 증기기관 대단히 안전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고 수송 관점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나온 벤츠 회사의 다임러 벤츠 회사의 가장 첨단 엔진도 하루 돌리면 퍼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엔진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새로운 혜택을 주잖아요. 철도가 없는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므로 탈원전과 원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한 발 물러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탈원전을 한다고 원전 산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원전 산업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다만 다른 신산업과 새로운 경제가 커져서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원전 이해관계자들이나 기업들이 가져가는 매출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요? 한 3년만 더 참으셔서 소비자들을 설득하시고 설득된 소비자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시면 다시 이렇게 좋은 시장 여건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2, 3년 참으시면서 힘을 키우고 혁신을 하시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을 잡아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교수님 이런 말씀을 좀 여기까지 듣겠고요. 안전 문제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세계적인 추세인지 이 산업과 관련한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대세인지 아니면 이 지속적인 원전이 건설을 해야 되는지 이 논란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이 주 교수님 이런 정책이 세계적으로 계속 추진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온실가스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고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데서 그 이제 보고서를 내놓은 게 결국 요지는 그겁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사실은 그 소위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게 36%가 청정 에너지원인데 그 중에 이제 10%가 원자력,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수력이고요. 나머지 10%가 태양광, 풍력이 다 합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청정 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85%까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원자력도 지금 발전량보다 80% 정도는 늘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도 당연히 필요하고 원자력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얘기고요. 저는 홍 교수님 그 말씀대로
시장에 이거 선택을 맡겨야 된다. 이거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인위적으로 어떤 편견에 의해서 잘못된 근거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원전을 갑자기 죽이고 예. 그러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고 필요에 의해서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또 뭐 깨끗한 거 이런 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탈원전에 의해서 뭐 크게 피해를 안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 조금 제가 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전은 운영하는 산업이 있고 제작, 건설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탈원전에 의해서 신규 건설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예. 설계, 건설, 제작하는 회사가 다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반발이 센 겁니다. 알겠습니다. 탈원전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제 이 탈원전이 세계적인 흐름이 맞나요? 나라 밖에서 봤으면? 저는 그 세계적 흐름이라는 표현 자체도 중의적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거죠. 개별 국가나 기업들이 원전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그 산업에 국가도 투자하고 기업도 투자하고요. 유망하지 않다고 전망하는 나라는 그 비중을 줄이는 거죠. 하지 않겠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 산업에 대해서 중국은 투자합니다. 예. 미국은 전기차라고 하는 대안에 투자를 하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하고 그다음에 특히 원전 산업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수출 산업이 아니라 내수 산업입니다. 수출 얼마 안 돼요. 가령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UAE 원전 사례인데 직접적인 수출 효과가 10년에 21조니까 연간 2조 원 안팎이 안 되고요. O&M 아까 운영관리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60년에 55조 원이니까 연간 1조 원인데 이것도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입찰 규정을 바꿔서 우리한테 수익 계약을 안 주면서 연간 5천억 수준인데요. 1년에 5천억의 O&M 시장이면 우리나라 김 수출이 1년에 5억 달러 하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원전 산업을 수출 쪽에서 자는 게 내수를 부양해서 수출이 어려울 때 내수에 부양해서 기업들을 돕고 수출이 화랑이 되면 내수 쪽에서 조금 완충해도 되고 이런 전반적인 밸런스를 보아가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네, 탈원전과 관련한 그 시각이 이제 수출, 뭐 내수 이런 관점에서 또 새로운 시각을 좀 전해주신 것 같고요.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짚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원전 이후 전력 수급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항상 거론되는 부분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 그리고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 부분입니다.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정말 탈원전과 좀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주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일단 제일 직접적인 원인 작년에 그 한전이 적자 전환을 한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LNG 가격의 인상입니다. 대폭 인상됐는데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45%가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LNG 발전량이 또 엄청 증가해요. 28%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또 발전량도 느니까 그러니까 LNG 전기 구입 비용이 이제 확 올라간 거죠. 근데 그거에 이제 LNG 발전량이 는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원자력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LNG 값이 2016년에 거의 2배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14년 이럴 때인데 15년 이럴 때인데 그때는 지금 이제 2018년엔 1.45배였었는데 그때는 2배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2013년에는 원전 가동률이 75%, 2014년에는 85%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2014년에는 거의 5조의 흑자를 봤고요, 한전이. 그다음에 2013년에는 가동률이 한 10%. 그때는 이제 원전 납품 비리 이런 것 때문에 가동률이 75%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한전의 수익이 1.5조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전 가동률이 물론 그 가스 가격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더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원전 가동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반박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일단 그 가동률 10%를 1년 동안에 1기가와트면 원전 한 기인데요. 10%를 줄이면 한전이 얼마 손실을 보냐면 결국 높은 LNG 가격 대비 이제 원자력 발전 원가 차액이 한 5-60원 봐주면은 1년에 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밖에라고는 하지만 아니 이거는 제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오다가 틀리셨어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요. 1기가와트에 8,765 그다음 발전 차액 그 손실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500억 정도인데 5천억이에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해 주시죠.
한전의 지난 5년간 작년까지 누적 흑자가 얼마냐면은 한 30조가 넘습니다. 34조 원. 지난 5년간요. 그럼 올 1년에 한 몇천억 적자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때문이냐?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LNG 가격이 올라서 그러거든요. 발전 연료 가격. 근데 LNG 가격 최근에 하향세로 반전했습니다. 말하자면 석탄 가격도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고 LNG 가격도 그걸 쫓아가는 추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에서 보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전 경영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한전이 적자를 보면 한전 주식의 27%가 해외 투자자들인데 그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27%만큼 그 리스크를 감당해 간 거거든요. 한전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된 우국지사라면 한전의 주식을 사줘야 될 때죠. 오히려 한전이 과도한 흑자 34조 원의 흑자를 내면 거기에 27%가 되는 10여조 원이 넘는 돈이 해외 투자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전의 수익성 여부로 탈원전이다 재생에너지다 이 정책을 가름할 일은 아니고 또 원전의 10%나 20% 가동률 저하의 원인은 발전 연료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지 연료 전환에 따른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탈원전과 전기요금의 관계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판에 열띤 토론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 1년 하면은 원전이 거둬들이는 그 수익이 요새 정상가로 한 5,100억 정도 됩니다. LNG는 1조입니다. 차이가 5천억이에요. 500억이 아니고. 아니 그거는 다시 계산해 보세요. 아니 그건 정확해요. 그거는. 마지막 이 부분 얘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민감한 문제고 어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언론이 많이 좀 다루기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 요금과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